당신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 남편이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뱉은 첫마디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걱정 따위는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숙제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조급함마저 느껴졌죠. 저는 올해로 55살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30년 가까운 세월을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아가며 모은 돈으로 지금의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어떻게든 살릴 거고 당신 없는 집은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 치료에만 전념해. 그 따뜻한 위로에 저는 바보같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한 옹튼씩 빠지고 구토를 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챙겨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읽어온 이 집의 명의를 제 동의도 없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변경해버렸습니다. 남들은 이 나이면 남편이랑 손잡고 산책도 하고 손주들 재롱 보며 마냥 행복할 거라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에게 남은 건 뼈를 깎는 배신감과 차가운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곧 죽을 것이라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제가 죽은 뒤에 나올 사망보험금 수령인까지 자신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저를 가엾게 여기신 걸까요?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시들어가던 저에게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조차 고개를 내젓던 암세포가 기적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나를 산송장 취급하며 내 모든 것을 가로채려 했던 그 인간을 반드시 제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살아난 것이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 몰래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잠든 줄 알고 거실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나직한 목소리는 평소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의사도 죽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살아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걱정 마. 이미 집 명의는 내 앞으로 돌려놨고 보험금도 다 손써놨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세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이라니요. 그 우리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통화하던 상대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공인중개사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부부가 집을 살 때도 도움을 주겠다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제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이미 살림을 합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을 꽉 쥐며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올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저 인간들에게 비웃음만 살 뻔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겉으로는 지극한 간병인 행세를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아내 없이는 못 산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하지만 병실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으면 남편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냄새나니까 저리 좀 가 있어. 밥은 알아서 챙겨 먹고. 이런 말들을 내뱉으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원해도 남편은 귀찮다는 듯 생수병을 침대 위에 툭 던져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편도 간병에 지쳐서 예민해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퇴원하고 몸을 추스르기 시작하자 남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몸도 좀 나아졌으니 집안일은 당신이 다 해. 내가 그동안 당신 수발 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리고 그 집 말이야.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내 명의로 바꿔놨어. 당신은 아픈 사람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 말을 듣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여라는 명목으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의식이 가물가물하던 중한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남편은 제 지장을 찍고 서류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파출부 일을 하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모은 돈이 남편의 이름 한 줄로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게도 재혼 계획서와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으면 받을 보험금으로 어디에 땅을 살지 적어놓은 메모까지 발견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제 이름 대신 그저 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돈을 남겨주고 떠날 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사진 찍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랙박스 속에는 남편의 추악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남편은 그 여자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즐기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아파트 팔면 우리 강원도에 전원주택 짓고 살자.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방 끝날 거라는 말은 곧 제 목숨이 끊어질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절대로 그냥 죽어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저 인간들의 목을 조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는 지인을 통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자 사기입니다. 사모님께서 마음만 단단히 먹으시면 충분히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철저하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몸이 약한 척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죽 좀 사다 줄 수 있어? 남편은 혀를 차며 귀찮아했지만 저는 그 틈을 타 남편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의 예금까지 손을 대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가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모양인지 자꾸만 저를 병원에 다시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당신 아직 완치 아니야. 내가 아는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쉬다 와. 남편의 제안은 배려가 아니라 격리였습니다. 저를 집에서 치워버리고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동안 제 인감을 도용해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그 여자의 사업자금으로 대준 것이었습니다. 제 피와 땀이 서린 집이 남편의 욕심 때문에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요양병원에 들어갈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며 그 여자와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그들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지만 억지로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그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았죠. 여보, 국이 좀 짜네. 신경 좀 써. 남편의 그 뻔뻔한 말투에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네가 누리는 그 평화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명품 가방 결제 내역과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요양병원으로 떠나기로 한 날 아침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당신 가서 푹 쉬어. 내가 주말마다 갈게. 남편은 제 가방을 차에 실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주말마다 오겠다고요? 아마 당신은 주말이 아니라 평생 저를 마주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락해둔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남편의 짐을 모두 정리해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복도로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환했습니다. 아마 제가 없는 집에서 그 여자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겠지요. 하지만 남편이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현관문과 복도에 나뒹구는 자신의 낡은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문 열어봐. 당신 미쳤어? 남편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을 통해 남편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우리 세상으로 가버려. 여기는 이제 당신 자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자기 집인데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준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제가 보여준 서류는 남편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집을 옮겨놓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증거들과 제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서류였습니다. 경찰들도 상황을 파악하더니 남편에게 조용히 물러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남편의 협박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스마트폰으로 영상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그 영상은 남편이 그 여자와 차 안에서 제 죽음을 모의하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오해야. 내가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야. 남편은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난인지 진심인지는 법정에서 판사님께 말씀드려.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친 내 돈들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거니까 준비해. 남편은 그 다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동안 회사 공금을 횡령해 그 여자의 사업 자금으로 썼다는 정황까지 포착해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남편은 제 발밑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아프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남편의 눈물은 추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홀로 눈물 흘릴 때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요?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명의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지? 이제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어차피 빈털털이 될 사람인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는 문을 닫고 들어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아깝고 분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믿었던 그 여자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온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제 목숨과도 바꿀듯이 챙겼던 그 여자의 정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요양병원으로 떠났다고 믿고 그 여자와 승전고를 울리려 했겠지만 정작 그 여자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쫓겨난 그날 밤부터 그 여자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듯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마음에 그 여자가 운영한다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굳게 닫힌 셔터 위에 임대문의라는 종이만 덜렁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의 동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중장년 남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이라는 거액은 이미 그 여자의 차명 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제안한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박이 날 것이라 믿고 제 병원비까지 탈탈 털어넣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잃은 것에 대한 원통함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밖에서 어떤 지옥을 맛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심부름업체 직원은 남편이 텅 빈 사무실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런 인간을 믿고 내 젊음과 건강을 다 바쳤나 싶어 제 자신이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고 제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아와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은 며칠 뒤 초췌한 모습으로 다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여자가 나를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지금 갈 곳도 없고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그 비굴한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반응이 없자 지폭도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저러는 이유는 저에 대한 사랑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당장 잠잘 곳과 밥 한 끼가 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암 투병 중일 때 제 통장에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픈데 아빠가 돈을 가져갔다며 울먹일 때 남편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입을 막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인간에게 자비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과 스토킹으로 남편을 다시 한번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의 추악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제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 여자의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해 회사 운영 자금까지 손을 댔던 남편은 결국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남편의 행방을 묻더군요. 남편은 이미 회사에서도
회사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퇴직금마저 가압류될 위기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집도 없고 직장도 없으며 거액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범죄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작성했던 비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제가 죽었을 때 받을 보험금의 액수와 그 돈으로 그 여자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어떤 차를 살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고 나면 아이들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두었더군요. 그 장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악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변호사에게 넘기며 남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제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집사람 마음 좀 돌려주세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평소 사위라면 끔찍하게 아끼시던 어머니였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셨습니다. 자네가 내 딸 죽기를 기다렸다는 소리 듣고 내가 밤잠을 설쳤네.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말게. 어머니의 차가운 일갈에 남편은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노숙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지인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직장인의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남편이 단 1년 만에 이렇게 망가진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탐욕과 배신이 불러온 결과였죠. 저는 남편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남편에 대한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물러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건강해졌으니 부양의 의무가 없다거나 오히려 자신이 사기를 당해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며 제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뻔뻔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만난 남편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불쌍한 척 연기를 하며 판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자신이 아내의 간병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내가 아플 때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 여자와 나누었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며 대화했었고, 그 여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 대화들을 모두 녹음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도망치면서 급하게 버리고 간 노트북에서 그 녹취 파일들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녹취록 속 남편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누라 저거 암이라는데 금방 죽겠지. 죽기 전에 명의만 딱 옮겨놓으면 우리 세상이야. 애들은 대충 친정에 던져버리면 돼. 보험금 나오면 우리 바로 출국하자. 남편의 육성이 그대로 흘러나오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고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했던 추악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저지른 사문서 위조와 횡령 그리고 유기 방임에 가까운 행위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빼앗겼던 집 명의를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퍼부었던 돈들도 남편의 채무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행과 평생 갚아도 모자랄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감옥 가면 정말 죽어.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명의가 무슨 상관이냐고. 나도 똑같이 말해줄. 어차피 감옥 갈 사람인데 돈이 무슨 상관이고 명의가 무슨 상관이야. 거기 가서 당신이 저지른 죄 달게밭 평생 참회하며 살아.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사슬이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맑았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을 보기 위해서였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그 여자가 공모하여 빼돌린 나머지 재산들의 행방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여자에게 속아 돈을 다 날린 줄로만 알았는데 남편 역시 그 여자 몰래 비자금을 따로 챙겨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돈이 없다고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사실은 해외 가상화폐 계좌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감옥에서 나오면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할 꿈을 꾸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남편은 제 집요함을 간과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컴퓨터 사용 기록과 해외 접속 IP를 추적하여 그 비밀 계좌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마지막 생명줄마저 제가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아마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 돈을 모두 찾아내어 남편의 이름으로 된 빚을 갚는 대신 제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에 그 돈을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저 역시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면회 요청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오며 저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남편의 편지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어. 그 여자가 나한테 접근한 게 우연인 줄 알아? 아니야. 누군가 그 여자를 나한테 보낸 거야.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다시금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그 여자를 남편에게 보냈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남편의 배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일까요?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설마 이 모든 일이 남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던 것일까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남편의 모습은 몰라보게 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만큼은 기괴할 정도로 번뜩이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 말 잘 들어. 그 여자를 나한테 소개한 사람 당신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어 내뱉은 그 이름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남편이 말한 그 배우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우리 가정을 파탄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제 친동생 민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 목까지 열심히 살게 하며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던 그 착한 동생 말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비웃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이가 그 여자를 나한테 소개해줬어. 언니 어차피 죽을 텐데 형부라도 새 출발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야. 그 집 팔아서 반씩 나누기로 약속까지 했었지. 남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요? 가장 믿었던 남편과 가장 사랑했던 동생이 제 죽음을 담보로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제가 올 줄 몰랐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몸은 좀 어때? 동생의 가식적인 걱정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동생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동생은 처음에는 발뺌하며 억울하다는 듯 연기를 하더니 제가 남편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를 꺼내들자 순식간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언니는 항상 다 가졌잖아. 좋은 남편에 번듯한 아파트까지. 나는 평생 언니 그늘에 가려져서 구질구질하게 살았는데 언니가 암의 거리였다는 소리 들었을 때 솔직히 기뻤어. 이제야 공평해지는구나 싶었거든.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남편의 배신보다 더 잔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동생은 제가 죽으면 조카들을 자기가 키우는 척하면서 제 재산을 가로챌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먹던 보약에 몸에 해로운 성분을 몰래 섞으려 했다는 사실까지 당당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곧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동생이 그동안 저 몰래 제 명의를 도용해 가입해둔 수많은 보험과 사채 대출 서류들을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너도 남편이랑 똑같이 만들어줄게. 아니, 너는 더 비참하게 만들어줄 거야.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동생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동생은 제 발등을 찍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자매잖아.
자매라는 말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자매니까 더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내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했으니까 말이야. 저는 그 길로 동생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동생은 살인미수와 사기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동시에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행복을 제가 당당히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남편과 동생이 그토록 탐냈던 그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꽃을 가꾸며 저는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저에게 매일 아침 피어나는 꽃들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밤마다 남편과 동생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잠을 설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커다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도망갔던 그 사기꾼 여자가 쓴 편지와 함께 낡은 장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 남편을 속인 건 맞지만 사실 이 모든 판을 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여자가 보낸 편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동생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자금을 댄 배후가 따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남편과 동생 그리고 그 배후 인물이 나눈 검은 거래의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배후 인물은 제가 평소 은인이로 생각하며 따랐던 시댁 어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안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남편의 탐욕과 동생의 열등감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장부를 손에 쥐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적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염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모든 인간들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 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부를 들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더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기업형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도 이겨낸 저에게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배우 인물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들의 명예와 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배우 인물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서 실망하셨나요? 이제 당신이 지은 죄를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그 순간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그동안 제가 모은 모든 증거 영상과 장부의 내용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차 한 대가 저를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차는 제 앞을 가로막았고 차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고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며 내뱉은 첫 마디는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최후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가 고용했던 변호사의 사무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안전이 걱정되어 뒤를 쫓아왔던 것이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그 배우 인물이 마지막으로 파기하려 했던 비자금 장부의 원본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의 소동을 기점으로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모든 인간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동생 그리고 시댁 어른까지 모두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긴 싸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매몰되어 살지 않습니다. 암이라는 큰 병을 이겨내고 배신이라는 더 큰 병까지 치유한 지금 제 곁에는 오로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아이들과 평온한 일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이 공기는 얼마나 차가웠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남들은 이 나이면 그저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어줄 저리는 제 인생에 단 한 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웃음을 되찾은 순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몸에 남은 수술 자국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것은 제가 승리했다는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말 못할 배신이나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다 보면 분명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인생은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